그동안 잘 지냈어요? 수진이 잘 지냈어요 그동안? 네? 네. 예. 잘 지냈고 영식이도 그냥 써니 어떻게 잘 지냈어요? 아 좋습니다. 선생님도 잘 지냈어요. 선생님이 그 지난 주말에 그 강의를 들어왔어요. 강의. 어떤 강의냐면은 한의사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데 침을 놓는 침 놓는 법. 침 놓는 법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침을 자기만의 어떤 방법으로 놓는데 그게 좀 인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실력을 쌓을 겸 가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우리 침 맞아봤어요? 침? 영식 침 맞아봤어요? 네. 침 맞으면 어때요? 별로 아프던데. 아파요. 수진이 침 맞아봤어요? 네. 맞으면 아픈 게 좀 나았어요? 어땠어요? 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혹시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바늘 하나 그냥 꽂았을 뿐인데 몇 개 꽂았는데 뭔가 좀 변화가 생기잖아. 변화가. 그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위치를. 저도 그게 궁금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한의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인체에 사람 몸에 침을 놓는 곳, 그걸 이제 혈자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360개 정도 있어요. 360개. 360개의 구멍이 있는 거죠. 구멍이. 혈이라고 표현해요. 혈자리. 혈. 360개 정도의 혈이 있는데 주로 쓰는 게 있을 거예요. 주로 쓰는 자리는 한 60개 정도 돼요. 60개 정도. 한 6분의 1 정도. 근데 이 중에서 이걸 한의원 가면 60개 넘는데 거의 없죠. 한 10개, 10개, 많으면 20개 놓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침을 잘 넣으시는 분들은 한 6개 정도 나와요. 6개 정도. 10개 이내로. 10개 이내로 쓰면 10개 이내. 6개는 잘 보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하나, 두 개 넣는 사람도 있어요. 한두 개만 넣는 한두 개. 네. 그래도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지. 효과가 충분하니까. 우리가 한의원 가면 한 기본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 내잖아요. 네. 침 하나 딱 놓고 오는 거야, 봤는데. 그래서 보통 한 2개에서 10개. 요 사이를 제일 많이 써요. 보통 한의원에서 침 놓을 때.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 중에서 요걸 골라야 되잖아. 360개 정도에서 한 10개 정도. 많이 쓰는 게 이제 주로 쓰는 게 60개라면 그 중에 한 6분의 1. 내지는 10분의 1. 이렇게 추려가지고 골라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만만치 않은 일. 그래서 어떻게 골라내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배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망문문절이라는 게 있어요. 망문문절. 이게 망은 뭐냐면 보는 거야. 사람이 딱 들어올 때 그 사람의 안색을 보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네. 안색을 보면 안색이 되게 재밌어. 그 안색 어디야? 너 얼굴 좋아 보인다 이런 거 하잖아. 때깔 좀 나 보이는데? 얼굴 좀 윤기가 좀 흐르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얼마? 볼망자. 그래서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푸석푸석하고 뭔가 좀 거칠고 색깔도 검은틱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이거는 듣는 거야. 그 사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아프다고. 내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잘 듣는 거예요. 아픈 게 하나만 있지 않고 요즘 사람 여러 개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팔도 아프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문이 있는데 이거는 의사가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아프냐? 언제 아프냐? 그리고 또 다른 데 아픈 데는 없냐? 그리고 똥은 잘 싸냐? 이런 거. 소변은 잘 보냐? 잠은 잘 자냐?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절. 이게 뭐냐면 우리 한의원 가면 항상 하는 거 있죠. 침 맞기 전에 하는 거 뭐죠? 한의사 보는 의사와 다르게 뭔가 하나 하잖아요. 옛날에 그 허둥 드라마 보면은 항상 맷집. 그렇지, 맥을 짚잖아. 맥을 짚어. 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놓을지 이걸 줄여 나가는 거예요. 줄여 나가서 아, 이 사람은 요 자리에 놓으면 되겠다 라고 선혈을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혈자리를.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들어간 강의는 뭐냐면 요걸 하는 거예요. 맥을 보고 맥을 짚어서 혈자리를 찾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과정도 필요한데 이걸 고르는 가장 그 키포인트가 바로 이 맥이에요. 맥. 우리 여기 말 나오면 맥을 한번 짚어볼까? 맥? 맥 짚는 법 한번 가르쳐 줄 거예요. 자, 맥 짚는 법 어떻게 하냐면 딱 손을 이렇게 하고 왼손을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있잖아. 엄지손가락 밑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살짝 대보면은 이렇게 맥박이 될 거예요. 맥박. 뛰어요? 뛰어? 네. 안 뛰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안 뛰면 죽는 거야. 안 뛰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수신 뛰어요? 예. 그래서 자기 맥을 볼 때는 이렇게 딱 눕혀봐요. 손을. 살짝 이렇게 돌려봐요.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 손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요 세 손가락 있죠. 세 손가락을 요 눈금, 손금, 이 팔목하고 눈금에서 이렇게 딱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손가락 세 개에 뭔가 맥박이 툭툭 뛰잖아요. 느껴져요? 맥박 뛰는 위치 올려놔야 돼요. 네. 느껴져요? 네. 손이 느껴져요? 수신 느껴져요? 이렇게 한 것. 그렇죠. 잘 안 잡. 이게 맥박을 가보면 잘 안 잡히는 사람도 있고, 너무 센 사람도 있고, 맥박이 막 되게 빨리 뛰는 사람도 있고,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모르게 막 천천히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이제 그게 감각이 살아나면은 이 그 맥이 이제 흘러가는 혈관인데 혈관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게 느껴져. 그리고 이 혈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느껴져. 혈관이 약간 탄력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뻣뻣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눌렀을 때 얘가 이렇게 나를 탁 이렇게 쳐올리는 그런 맥이 있는 반면에 누르면 푹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눌러봤더니 이 안에 막 이상한 게 동글동글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거품 같은 게, 기포 같은 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맥을 좀 더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분이 계속 이게 실험을 한 거야. 임상 실험을. 네. 침을 넣고 맥 보고 침 넣고 맥 보고 맥이 변하나. 그랬더니 침을 넣었더니 맥이 변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맥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맥이 뛰는데 이 느낌이 내가 딱 침을 넣고 나서 다시 맥을 보면은 맥이 변하는 거야.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 아픈데 어때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괜찮아졌어요. 원래 한 10개 정도 아팠는데 지금 한 2-3개 정도 아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몇 년 동안 계속 연습을 하고 나서 딱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환자들의 상대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알려주려고. 그 법을 알려주려고.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결국 맥을 잡고 이거죠. 맥을 딱 잡고 나서 그 맥이 어떤 맥인지를 딱 알아채서 거기에 맞는 혈자리가 딱 있어요. 그 혈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혈자리에다 침을 탁 놓고 거기까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맥을 보고 확인을 하는 거지. 근데 말은 이제 이 방법은 되게 쉽잖아. 그렇잖아. 맥을 보고 맥의 그 상태를 딱 파악해서 그 관련된 혈자리를 찾아서 침을 놓고 다시 확인하고
이 방법은 되게 쉬운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10시간 동안 계속 맥을 잡고 침 놓는 걸 보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어떤 맥이라고 얘기해주는 거야. 어혈이 있는 맥이다. 이렇게 해주고 잡아보라고 했는데 잡았을 때는 저거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게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맥이다. 이렇게 갖고 막 잡아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야. 계속 잡아봤는데 여러 번 잡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쉬운데 막상 내가 그걸 하려고 했더니 나는 잘 못 느끼겠는 거지. 근데 그분 교재에 딱 그분이 이제 교재를 가져왔는데 교재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다 있어요. 그 교재가 바로 여기 처음에 있는 낚시 바늘에 매달린 도 이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써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경주년 1670년에 나는 고향 별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뒤편의 넓이가 수십 분 남짓의 깊이가 60-77척쯤 되는 못이 하나 있었는데 긴 여름 동안 나는 하는 일 없이 그 못의 고기들을 구경하거나 했다. 하루는 이웃 사람이 배를 메어 낚싯대를 만들고 바늘을 두들겨서 낚싯바늘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서 낚시를 하도록 권하였다. 나는 서울에서만 오래 지냈기 때문에 낚시바늘의 길이나 넓이, 구분 정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턱이 없으므로 그저 이웃 사람이 주는 그대로가 적당한 것으로만 알 뿐이었다. 그리하여 종일토록 낚시를 들이우고 있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연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연못을 보니까 그 안에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죠? 그런데 물고기가 있으니까 약간 잡고 싶은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웃 사람이 딱 와서 낚싯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낚싯대를 만들어줬는데 그 전까지는 이 주인공은 낚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낚싯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낚싯바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기를 어떻게 낚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낚시 한번 해봤어요? 낚시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수신 낚시 한번 해봤어요? 네. 많이 잘해요? 아니면? 잡기 엄청 힘들어요. 그죠? 되게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 몇 번 안 해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용심이는 잡아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낚시하는 거 보면은 그 낚싯대가 이렇게 샥 있고 낚싯대가 있고 여기 이렇게 줄이 달려있잖아. 줄이 여기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찌라고 하는 게 있지. 찌 알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막대 같은 거. 고개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 이제 물고기가 물었다는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밑에 낚싯바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낚싯바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고기가 여기 딱 물면은 찌가 이렇게 싹싹 움직이는 거야. 그럼 내가 그때 탁 당기면 물고기가 이제 잡힌 상태로 이렇게 딱 벌린 상태로 싹 올라오는 거지. 네. 그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본 적 있죠. TV 같은 데서. 네. 그래서 낚시를 하려고 이웃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낚싯대를 만들어서 낚시질을 이제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날 손님 수신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날 손님 한 사람이 와서 낚싯바늘을 보더니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바늘 끝이 안으로 너무 굽어 고기가 물기도 쉽지만 뱉기도 쉽게 생겼으니 끝을 밖으로 조금 펴야 합니다. 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시켜 낚싯바늘을 두들겨 밖으로 펴게 한 다음 다시 종일토록 드리웠으나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 다른 손님 한 사람이 와서 바늘을 보더니 못 잡을 게 당연합니다.
바늘끝이 밖으로 펴지기는 하였으나 구분태의 둥글기가 너무 넓어서 고기 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 나는 또 그 사람을 시켜 바늘 구비에 등줄기를 좁게 만든 다음 다시 종일토록 들이워서 겨우 한 마리를 잡았다. 예, 여기까지 한번 보면 이 한 마리 못 잡아서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와서 이 낚시 바늘을 보더니 아 이게 못 잡는 거 당연하지. 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그러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요 끝이 좀 바늘 끝이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었나 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기가 쉽지가 않은 형태가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 이걸 밖으로 좀 빼야겠다. 내가 좀 물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줘 갔어.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그 연못에 넣고 낚시질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한 마리 못 잡았어. 처음에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잡힐까? 그러고 있는데 다음날 다른 손님이 또 와서 이 낚싯대에 이제 내가 낚시를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거 받겠죠 또. 그랬더니 또 한 마디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여기가 너무 이 구비가 너무 크잖아. 이게 크니까 물고기 입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 이러면서 내가 해줄게. 그리고 여기를 좀 좁힌 거죠. 여기를. 이 폭을 입에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낚시를 했더니 한 마리 잡혔어.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근데 한 마리 잡았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됐나 볼게요. 영심이가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손님 두 사람이 왔기에 나는 낚시반을 보여주며 지금까지 이를 말하니 그중 한 사람이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늘은 굽힌 곡선의 끝이 짧아 겨우 쌀아기를 띄우면 하는데 이것은 굽힌 끝이 너무 길어 고기가 삼킬 수 없고 삼켜도 다시 내뱉게 생겼습니다 하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그 끝을 짧게 만들도록 한 다음 한참 동안 들이고 있노라니 여러 번 입질을 하였으나 낚싯줄을 당기는 중에 빠져서 도망가고 있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손님이 말하였다. 저 사람의 바늘에 대한 견해는 맞으나 당기는 방법이 빠졌습니다. 대체로 낚싯줄에 매달려 치는 그 떴다 잠겼다 하는 데에 따라 입질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움직이기만 하고 잠기지 않는 것은 완전히 삼킨 것이 아니라서 갑자기 당기면 너무 빠르고 잠겼다 조금 나오는 것은 삼켰다가 다시 뱉은 것으로 천천히 당기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때문에 잠길락 말락할 때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당길 때에도 손을 들어 곧바로 올리면 고기의 입이 막 벌어져서 바늘 끝이 아직 걸리지 않아 고기 아가미가 바늘 따라 벌어져서 나뭇가지에서 날개를 치고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귀로 쓸 듯이 손을 비스듬히 하여 당기면 고기가 막 끊기자마자 바늘 끝이 목구멍에 걸려 좌우로 요동을 줘도 더욱 단단히 꺾이게 되므로 이것이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날 손님 2명이 또 온 거예요.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그래서 이게 다시 낚시 바늘을 보여주면서 이게 처음에는 한 마리 못 잡다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좀 봐줬더니 이제 한 마리 정도 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낚싯바늘 보더니 또 그러는 거야. 그래, 잡긴 잡는데 적게 잡을 수밖에 없네. 이 바늘 끝이 너무 길어, 여기가. 여기가 너무 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긴 거 아니야, 여기가? 여기를 좀 줄여야지 물고기가 잘 잡힐 것 같아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탁탁탁 줄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조그맣게.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연못에 던졌더니 뭔가 이게 계속 찌가 움직이고 하긴 하는데 당기면 안 잡히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같이 온 그 손님 한 분이 딱 이걸 보더니 그 상황을 보더니 지켜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지. 지금까지 내 친구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잡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찌가 너무 살짝 들어갔을 때 탁 당기면
그 찌가 당겼다면 아직 고기가 안 문 거잖아 아직. 요게 이렇게 고기가 물면 요걸 잠기니까 찌가 이렇게 싹 잠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살짝 잠긴다는 얘기는 아직 고기가 막 그거를 건드리면서 물랑 말랑 하는 거니까 그때 탁 당기면은 잘 안 잡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잠겼다가 조금 나오는 거는 이거를 물었다가 뱉은 거기 때문에 잠겨봐야 잡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잠긴 상태로 이렇게 있어야 고기가 딱 문 거잖아요. 그렇게 당겨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당기거나 여기 아직 안 들어갔는데 막 너무 세게 당기거나 하면은 고기가 다 도망간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런 이제 그걸 잘 찌를 봐야 되고 당길 때도 그냥 위로 이렇게 확 당기는 게 아니고 확 당기면 빠진다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싹 당겨야 살짝 옆으로 당겨야 그게 아가미에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탁 잡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잘 안 잡혔겠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가 다시 그 방법대로 해보니 들여온 지 얼마 안 돼서 서너 마리 잡은 거예요. 그 전에는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거나 그죠? 한 마리 잡거나 했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해보니까 한 번에 들여온 지 얼마 안 돼 세네 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손님이 또 말하기를 법은 이것이 전부이나 묘가 아직 부족합니다 하면서 나의 낚싯대를 가져다 직접 들여왔다. 자기가 직접 한 거예요. 낚싯줄도 바늘도 미끼도 내가 쓰던 그대로이고 그 앉은 곳도 내가 앉았던 곳인데 달라진 것이라고는 낚싯대를 잡은 손일 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들여오자마자 고기가 다투어 올라와 마치 바구니 속에서 집어올리면 쉴 새 없이 낚아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와서 똑같은 낚싯대를 가지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 똑같이 앉아가지고 낚시질을 했는데 나는 한 서너 마리 잡았는데 그 사람은 내리는 족족 다 걸려오는 거예요. 진정한 그 낚시꾼이죠, 낚시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법은 이것이 전부이나 묘가 아직 부족하다. 묘가 뭐예요? 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스킬? 노하우. 그러니까 뭐 묘수라고 하면 한편이잖아, 묘수. 바둑 둘 때 묘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법은 하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고, 낚시 바늘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그런 걸 알려줄 수 있지만, 잡을 때 그 어떤 노하우랄지 스킬 같은 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니까 그것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니 손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법입니다. 묘를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가르쳐달라고 한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르쳐준 법으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드리워 정신을 가다듬고 뜻을 모아 오랜 동안 계속하면 몸에 배고 익숙해져서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마음도 저절로 터득하게 될 것이니 이처럼 된 후에 묘를 터득하거나 못하거나 혹 그 미묘한 것까지 통달하여 묘의 극치를 다하거나 또는 그중 한 가지만 깨닫고 두세 가지는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도 몰라 도리어 의욕되거나 혹은 문득 자각하여 스스로 자각한 줄도 모른다거나 하는 따위는 모두가 당신에게 달린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낚싯대를 던지고 탄식하였다. 훌륭하다. 그대의 말이요. 이 도를 이루어간다면 어찌 낚시에만 적용될 뿐이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작은 일로 큰 일을 깨우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손님이 떠나고 나서 그의 말을 기록하여 스스로 살피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예, 그렇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법입니다. 방법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묘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노하우나 그러한 것들은 요즘 막 내공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표현도 쓰죠. 내공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냐. 가르쳐 줄 수 있다면은 그것은 묘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굳이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한 가지가 있대. 이게 뭐냐면 당신은 내가 가르쳐 준 법으로 그 방법을 가지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드리워서 정신을 가다듬고 뜻을 모아서 오랜 동안 계속 하면 그게 이제 몸에 배고 익숙해져서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고 마음도 저절로 터득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알려줬으니까 낚싯대를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들이우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그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을 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고기가 어떻게 해야 잡히지? 이렇게 해야 잡히나? 이렇게 해야 잡히나? 계속 연습을 해서 하다 보면은 손이 자연스럽게 거기 아니고 손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느껴진 게 있겠죠. 노화가 생기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됐는데 또 이제 이 다음 말 보면 이런 거죠. 이처럼 되면 묘를 터득할 수도 있고 못하거나 못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미묘한 것까지 충달해서 묘의 극치를 다하거나 엄청난 고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여러 개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깨닫고 두세 가지는 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도 몰라 아무리 해봐도 모르겠어 그럼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나한테 맞나? 옳은 방법인가? 이렇게 의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득 자각을 했는데 스스로 내가 깨달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 누구한테 달려있냐는 거죠. 그거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훌륭하다. 이거 어떻게 낚시에만 이게 적용되는 말이겠는가. 그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작은 일로 큰 일을 깨우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니 과연 이거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라고 주인공이 이거를 이제 기록을 남기고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자료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글을.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이제 우리도 또 깨닫는 거죠. 법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묘라는 것은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고 그 묘를 익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거죠. 아침 저녁 매일매일 정신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쳐준 방법대로 계속 실천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한테 내 몸에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터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터득을 하더라도 그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터득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한두 개만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크게 얻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보면 이게 비단 낚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 신성개발 공부할 때 하는 얘기가 별게 없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는 방법은 별게 없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방법이. 그죠? 우리 신성개발을 하려면 뭐가 있었죠? 우리 신성개발이라는 게 신성개발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신성개발을 하는 우리 법을 한번 봅시다. 법. 우리가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법은 크게 보면 이해형 신성개발이 있죠. 이게 지금 응시가 말한 해동내도 좋지만 발동내도
괜찮다. 별동네를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실천형 있죠, 실천형. 떡떡이. 그렇죠. 실천형은 이제 하는 거와 하기와 안 하기가 있는데, 네. 하기 안 하기. 하는 거는 내떡 써는 거, 내떡 써기. 그죠? 내떡 써기. 안 하기는? 비방하기. 그렇죠. 비방 원망, 안 하기. 비방 원망, 안 하기. 그렇죠. 이게 다예요. 법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것이 나의 달동네다 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천은 생활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방 원망이나 불평불만, 화풀이를 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법의 전부거든요. 전부. 이거 말고 다른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공부하면서? 다른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이게 다예요. 법은. 그런데 그 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묘는. 그 묘는 많이 생각해야 돼. 많이 그렇죠. 이해하려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지혜에 대한 공부를 하잖아요. 지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을 배운 것을 익히잖아요. 익히고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근데 익힌다는 거는 이렇게 실천을 한다는 거죠. 하기 내적 설기를 하고 비방 원망 화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 따로 언제 준비가 돼서 어떤 시간에 맞춰서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이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서 꾸준하게. 네. 그랬을 때 이 묘가 이제 생기는 거죠. 노하우가 생기고 내가 변화되고,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내가 마음병에서 벗어나서 아주 즐겁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아까 그랬죠. 작은 일에서로부터 큰 일을 깨우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보고 내가 거기서 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글을 읽잖아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읽었을 때 또 거기서 내가 지금껏 몰랐던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맹자에 대해서, 맹자 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 작은 어떤 글이지만, 다른 사람의 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큰 거를 깨치고 얻어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맹자 양양편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구역이나 분식말을 농사를 짓는 때를 피해서 하게 되면 곡식은 먹기에 충분해집니다. 연못에 가는 그물을 넣어 새끼까지 다 잡지 않는다면 고기와 자라는 먹기에 충분해집니다. 산에서 때에 맞게 벌목을 하게 되면 제목은 모두 사용하기에 충분해집니다. 곡식과 고기와 자라가 먹기에 충분하고 제목이 사용하기에 충분하면 백성들은 부모를 봉양하고 예법에 따라 장사를 지내는데 유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부모를 봉양하고 장래에 원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이제 맹자가 왕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요, 옛날에는 그 전쟁이 이제 자주 일어나니까 백성들을 동원해서 군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시기가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잘 가꿔주고 뭐 김을 매주는 시기가 있고, 그런 이제 농번기 바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농사를 못 짓게 하면 백성들이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부역이 뭐냐면 뭐 성을 쌓는 거, 나라의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부역이고, 군인으로 사출하는 거, 이런 거를 농사 짓는 때를 피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곡식은 먹기에 충분하게 된다. 그리고 연못에 그물을 넣어서 뭐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에 그물을 넣어가지고 그 새끼 고기까지 다 잡아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먹을 게 없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고기와 먹을 게 충분해진다. 그리고 산에 가서 그냥 모든 나무를 다 베게 되면 그 다음 해에는 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는 내버려두고 벨만한 나무만 골라서 또 때에 맞게 그렇게 베게 되면은 제목은 모두 사용하기에 충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라는 거죠. 욕심을. 그냥 싹쓸이다. 싹쓸이 내가 다 갖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먹을 게 없고 쓸 나무가 없어지지 않냐.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욕심을 좀 버리고 남겨놓으면, 그러면 곡식과 고기가 다 먹기에 충분하고 제목도 충분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부모를 봉양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유감. 기분이 별로 안 나쁘다는 거죠. 그렇게 원한이 없게 만들어야 그게 왕도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어때? 맞죠? 그죠? 만약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다 굶주려서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나라가 오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됐다면은 백성들의 어떤 그러한 고충을 살펴서 때에 맞게 그렇게 다스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왕이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 왕도 정치라는 건, 왕이 잘 다스린다는 얘기는 나라가 평안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왕도 정치는 우리 마음을 따지면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까 욕심을 버리자 그랬잖아요. 욕심을. 내 욕심을 다 챙기지 말자. 짝쓰리하지 말자. 근데 이 욕심이 뭘까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우리 욕심 중에서. 영심이는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집착. 내 고집.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사물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기서 봤을 때. 뭐 사람들을 함부로 부린다거나 물고기를 다 잡는다거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타인들을, 다른 사람들을 변화를 시키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욕심을 부리면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때요? 좀 불편해지겠죠. 불편해지고,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내가 왕이 돼서, 예를 들어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을 자꾸 뭐 어떻게 괴롭힌다든지 뭘 자꾸 일을 시키게 되면은 그 아랫사람들이
뭐죠? 이렇게 이익을 얻지 못하잖아요. 유익하지가 않잖아요. 아랫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되니까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나는 편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막 내 욕심을 생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막 뺏어. 이건 좀 그렇다. 이건 좀 그렇고 내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다 가져야 돼. 뭐 유산을 알아왔는데 내가 다 가져야 돼. 그러면 내 형제가 가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한테 원한이 생길 거 아니야.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또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자꾸 뭐 좀 부탁할 거 아니야. 달라고, 해달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겠죠. 자꾸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이거예요. 아, 내가 욕심을 냈더니 편할 줄 알고 욕심을 냈는데 욕심을 내보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니까 결국 내가 불편해지는 그런 이제 이런 순환 과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변화시킨다는 게 진짜 다른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있어도 되게 불편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내 욕심이거든요. 그런 생각만 가져도 되게 불편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걸 아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구나.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알면 어떨까요? 알면은 별로 불편하지 않겠죠, 내 마음이. 원래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자꾸 가능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거 바꿔야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불편해지고 결국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내버려두지 못하겠어. 불가능한 건 내버려두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능한 게. 그럼 가능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면 불가능한데 가능한 게 있어요. 가능한 게 뭘까요? 써니 가능한 게 뭘까요? 요거랑 비교해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는 가능할까요? 그렇죠. 내가 변하는 거는 힘들긴 한데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지. 하고 딱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내 스스로를. 그죠? 내가 이제 일어나기 귀찮은데 그래도 귀찮지만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이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포용해주고 이러면 결국엔 내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삶이 편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를 우리 또 써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천평의 땅에 뽕나무를 심으면 50명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때에 맞게 가축을 기르면 70명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만평의 밭에 농사를 지으면 식구가 몇 안 되는 집은 굶주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효도와 우애를 가르치고 그것을 거듭해 주면 나이 들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해주면서 왕노를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하면 그거잖아요. 뭐 콩나물을 심으면, 가축을 기르면,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효도와 우애를 가르치면, 이러면은 나이 들어서 대접받고 살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실행을 하면, 실천을 하면,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내가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를 얻을 수가 있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가축을 기르면 그 가축의 고기를 내가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내가 사랑과 우애를 가르치면 나중에 내가 사랑과 우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방향으로 내가 실적을 계속 한 방향으로 쌓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계속 뭔가를 꾸준히 해서 실적이 자꾸 쌓이면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우리로 치면 변화겠죠.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 즐거움. 이런 변화가 생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실행을 하는 거. 한 방향으로. 한 방향, 이거는 헷갈리면 이게 잘 안 돼요. 이 방향이 맞나? 이 방향이 맞나, 안 맞나? 계속 그게 의심이 들면 실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고, 뭐 다른 거에 기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왕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했다면 이 우리 방향, 한 방향으로, 발동된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성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꾸준하게 정성을 다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서 왕노릇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천을 하고 꾸준히 실행해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금껏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데 분명히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내가 변화하려면 쉽지 않아요. 괴로워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변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을 수신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개와 돼지가 먹을 것이 있지만 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창고를 열 줄 모르고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은 나의 탓이 아니다. 올해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놓고는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칼이 죽인 것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왕께서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흉년 핑계를 대지 않고 모두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천하의 백성이 모두 위나라로 모여들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왕이 그런 거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백성이 굶주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내 잘못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맹자가 칼을 찔러서, 비유하자면 칼을 찔러서 사람을 죽여놓고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칼이 잘못한 거야. 칼이 거기 있어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좀 이렇게 좀 와닿아요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써니? 그러니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풍년 때보다는 곡식의 양이 줄을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그 주변에 옆에 칼이 없었다면 내가 막 화 너무 많이 났는데 옆에서 그런 흉기가 없었다면은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때리다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탓으로, 다른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변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나는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흉년 타시고 아니 그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음주운전하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술이 원수라고, 술이 죄라고. 근데 술이 정말 죄일까요? 그죠? 그걸 마신 사람이 죄인 거죠. 그리고 마신 다음에 조절을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더 큰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면은 내가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누구한테 손해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나한테 손해가 돼요.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데 내가 변화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 괴롭고 힘든 게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탓을 하는 게 원인 하나가 있어서 그걸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변화하려면 어떠한 마음 자세가 중요한가. 다른 사람 탓도 있고 분명히 환경 탓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 탓부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 잘못부터. 혹시 내가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다른 것좀 공급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는 않았나. 내가 화가 나는데 화를 막 분출시키고 너 때문에 화난 거잖아. 네가 그렇게 해서 화를 낸 거잖아. 이렇게 하기 전에 혹시 내가 그 전에 그 사람한테 정확한 게 알려줬었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도록 뭔가 그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나 먼저 내 탓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번에 내가 이걸 반성해서 조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항상 내가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내가 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바꿔보는 거죠. 나는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렇지.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불편했구나. 이거를 내가 알고 한번 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변화를. 근데 그 변화를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정성스럽게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가르쳐줄 수 있지만 이거는 깨침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죠. 행. 네. 오늘 이제 법과 묘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법이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얻는 나만의 어떤 그런 깨달음, 노하우, 느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꾸준히 함으로써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지금 열심히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꾸준히 행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낀 말을 나눠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여기까지 강의 마치고요.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영식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달동맥을 포용하지 않고 역행해서 얻게 된 정신이 좀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를 가능했습니다. 마음을 평화롭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계속 익히고 반복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죠.
묘의 핵심은 행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묘를 얻는 거. 그거예요. 자, 우리 써니는 한번 해볼까요? 남을 존중 표현하고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으니 핑계대지 말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실적으로 쌓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남을 탓하기보다 남의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한번 변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좋아요. 그게 그 다음에 결과가. 자, 우리 수신이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환경이나 남 탓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사회를 변화시켜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선생님도 예전에 회사 생활 해보고 할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아, 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대부분은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90% 정도는. 한 10% 정도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었어. 상황도 안 좋았고. 근데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만 보고, 그 상황만 보고, 나는 좀 변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안 했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 경험이, 저의 경험이 되게 힘들어서 회사도 잘 못 다니고, 관두고 막 그랬는데, 아,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용민이 마지막으로. 내 떡덜기하고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백석더기하고 착하게? 아, 그렇죠. 핵심이에요, 핵심. 착하게 살자. 착하지 않게 착하게 살자. 그렇죠. 착하게 사는 거는 남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달동네를 인정하는 거. 착하게 사는 거예요.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